이 상초는 웃대, 우리말로 웃대, 웃마을, 그죠? 웃대. 그래서 이 청풍계 쪽을 중심으로 해서 장동, 김씨들하고 이제 사대부들이, 서인 노론계 사대부들이 이제 주축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 이제 종로 청계천 쪽에 이제 부자들, 그리고 이제 중인층들, 하급 관료나 이제 중인층들이 이제 부를 축적하는 그런 신흥 세력들이 등장하면서 이쪽, 지금 저희가 있는 이 자리에서 피룬대 쪽으로 이렇게 점점 이제 세력 확장, 집을 사서 이사 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 이 시기를, 그래서 한때는 역사학계에서 이 시기가 우리로 하면 근대의 출발 아니냐, 그죠? 자본주의적인 그런 사회로 진입하는 어떤 여명기, 뭐 이렇게도 설명했는데, 체제가 안 바뀐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봉건사회의 해체기, 이런 용어가 쓰이기도 했고, 또 역사학자에 따라서는 지금도 아직 우리 봉건사회가 극복이 안 된, 극복이 안 된 그런 제일 재밌는 유형이, 재밌는 게 아니고 아주 마음 아픈 유형이 뭐예요? 갑질? 갑질일까? 그죠? 갑질. 우리보다 민주주의가 발달했다는 뭐 유럽 같은데, 그죠? 미국은 뭐 좀 싼 것들이니까 놔두고 프랑스나 독일에서 갑질했다 이런 얘기 잘 들어보셨어요? 있긴 있을 거야. 사람 사는 사니까. 뭐 그렇게 위안해야죠. 아무튼 그래서 그 상촌제, 지금 여기서부터 피룬대까지 전체를 이렇게 상촌 이렇게 해서 웃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중인들이 많이 살아서 웃대 중인 이렇게 얘기했어. 웃대 중인. 그래서 그 웃대 중인들 가운데 이제 문인 취향, 그러니까 시를 잘 짓고 그림도 잘 그리고 문인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았죠. 그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된 그 출발점이 우리 그때 김정희 시간에도 봤고 김홍도 시간에도 봤던 송석원, 천수경이라고 하는 중인 문인이, 시인이 여기 이제 주석해서 그 중인층 문학 수업을, 문학 교사로서 이제 유치하면서 여기가 이제 큰 하나의 문화의 덩어리가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인, 화가들이 모여서 이제 시회를 갖고 뭐 잔치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또 이렇게 쭉 개울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요 아랫길이 개울이에요, 개울. 그리고 이 인왕산에서 내려오는 물길이 쫙쫙 이렇게 있었고, 그 물이 이제 청계천으로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 그 개울에 큰 다리를 하나 놓은 게 새로운 다리, 그래서 신교라고 했고, 저 위쪽에 가면 신교동이라는 동네 이름도 있어요, 그죠? 신교동. 세문안교회, 그죠? 세문안교회, 세문안길 그러잖아요, 그죠? 그 세문안이라고 하는 것도 조선 초기에 서대문을 새로 지어갖고 세문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래 쓰죠. 저 신천 아시죠? 신천, 색강. 신천 우리말로는 색강이야. 그 조선 초기에 홍수가 나갖고 한강에 지류가 생겼어요. 색강이. 그래갖고 생긴 이름이 지금도 신천이에요, 그죠? 색강. 이런 한번 이름이 바뀌면. 신촌은 언제 생겼을까? 일제시대? 그때 조선 후기에 생긴 것 같아요. 조선 후기. 그래서 신촌은 어디 사람들이 왔냐면 주로 이제 김포 강화도 부자들이 터를 잡은 데가 신촌. 아무튼 오늘은 이제 그 조선시대 화가들 윤두서, 정선, 김홍도, 김정희는 여기 태생이에요, 그죠? 종로 태생. 그런데 이제 종로는 해방 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 태생이 아니고 아마도 여기를 거쳐간 사람들, 이렇게 종로를 거쳐간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상범, 다음에 이중섭, 청경자, 박노수,
그 다음에 이제 죽은 다음에 여기 들어온 김한기, 김종령 이렇게 있는데 막상 또 태어난 사람들은 백남준이 여기 태어났네요. 그죠? 여기 종로 사람이네요. 백남준.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빠졌고 오늘은 청전 이상범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청전 선생님이 지금 붓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들고 보시는 그런 장면에 이게 노인의 모습이죠. 청전 이상범이 태어난 해가 1897년이니까 어느 시대예요? 조선시대에 태어났어요. 그죠? 조선 사람이에요. 조선 사람. 저도 이제 늙었는지 간혹 그 어린 학생들이 교수님은 일제시대에 태어났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예, 조선시대에 태어났죠. 그리고 분명한 건 아버지는 조선시대 벼슬을 한 사람이야. 그죠? 조선시대 벼슬을. 이상범은 저기 전주이씨 왕손이고 아버지 할아버지가 아마 무관 출신, 무관 집안 후예고 아버지가 이제 공주 군영에 아마 근무를 했었고 해서 이 무관 관료 집안 후예네요. 그리고 이제 살기는 1970년대까지 살았으니까 저거 아폴로호가 달나라 갔던 그래서 이제 아주 그 초현대를 다 함께 거쳐 살았죠. 또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이제 분단의 시기를 그리고 이제 군사정권의 권력, 그러니까 독재정권의 시기를 이렇게 거쳐서 지금 우리가 맛보는 민주주의 내지 민주화 사회를 보지 못하고 가셨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갖추고 계세요. 한복과 한옥에 살았고 한복과 그 다음에 양복 이걸 같이 즐겨 입었고 늘 아마 밖에 행사는 양복을 입으셨고 또 집안에서는 한복을 입고 이렇게 사신 것 같아요. 담배를 되게 좋아하시죠. 담배를 엄청 피웠고 술을 대주가로 술을 드셔야 얘기가 나오는 그 얘기를 아주 재담이 또 뛰어나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드럽고 차분하면서 자상하고 다감한 할아버지. 그래서 친구나 그 제자들이 소탈한 신선 같았다. 소탈한 신선 내지 그런 천진무구한 그런 성격 그리고 내성적이었고 술을 드시지 않으면 거의 이제 잘 얘기를 안 하셨나 봐요.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은 담배를 하도 피워가지고 그 담배 냄새가 굉장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실기 수업을 하시면 그 실기실 전체에 이 썩은 담배 냄새가 이렇게 풀풀 나서 그랬다는 얘기도 있어요. 하여튼 그 첫 부인하고 사별한 뒤에 이제 재취, 삼취 결혼을 하셨고 이제 아들이 넷이 있었어요. 그래서 딸이 하나 있었고 건진이라는 큰 딸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 넷을 연달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이 영웅호걸이에요. 건영, 건웅, 건호, 건걸. 그래서 첫째 아들하고 넷째 아들하고 이러다가 오늘 또 3시간 하겠다. 첫째 아들하고 넷째 아들하고 이제 화가로 컸고 첫째 아들이 건영이죠. 건영이 이제 월북해서 북한에 그 수묵화의 그 큰 선생이 또 됐죠. 그리고 아들 건걸이 이제 화가로 역시 발전을 해서 아버지 청전화풍을 그대로 똑같이 닮았어요. 따라서 그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상명여대에서 아마 정년하시고 돌아가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인생에 동아일보 1936년 동아일보의 일장기를 지우는 사건. 송기정 선수가 이제 세계 신기록으로 베를린 올림픽에서 이제
1등을 했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동아일보에 사진을 실으면서 이따 보시겠지만 그 일장기, 일본 선수로 뛰었으니까 일장기를 지워서 신문에 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그 감옥 조사받고 감옥에 가고 뭐 쫓겨나고 뭐 그랬죠. 그다음에 동아일보는 폐간되고 그랬어요. 아무튼 그런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저항했던 그런 정신이 말기 1943년부터 이제 조선인 징병제가 시행되고 하는 과정에 조선인 징병제를 찬양하는 그런 그림과 친일 행위, 친일적인 그런 그 모습을 또 보여요. 그러니까 환장해요, 아주. 그죠? 친일의식이 강해서 한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조선시대 도화서 화가가 도화서가 없어지면서 이제 그런 어떤 아카데미즘적인 그런 어떤 체제에 의존하는 그런 인생 뭐 그런 속에서 뭐 총독부에서 부탁하니까 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천편일률적이다. 그림이 평생 그림이 사실 오늘 청정 그림을 쭉 보면 좀 지루해. 그러니까 그런 비판과 야취의 풍경의 향토해를 쏟아 우리 근대 미술사의 큰 거장으로 이렇게 손꼽히고 특히 이제 해방 후 6, 70년대에 미술 시장이 이렇게 허약했을 때 오로지 청전 그림이 비싼 값에 이제 제일 비싼 값에 판매가 됐었죠. 재밌는 거는 청전 이상범은 평생 개인전을 한 번도 못 했어요. 개인전 하려면 그림이 4, 50점 이렇게 쌓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쌓을 시간이 안 된 거야. 화판에다가 화선지를 딱 붙이면 어느 순간에 어느 임자가 와서 선생님 이거는 제 거예요 하고 이제 돈 봉투를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그림을 모아서 개인전을 한다는 생각을 못 했죠. 돌아가신 해에 1972년인가에 돌아가신 해에 이제 동아일보사에서 유작전을 해준 게 처음인데 망할 그 유작전을 망할 이런 얘기 안 해야 되는데 유작전을 이제 어느 화랑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화랑에게 맡기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청전 이상범은 늘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 생전에 늘 유작이 많이 거래가 됐고 그것 때문에 신경을 또 많이 쓰시기도 했고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청전만이 아니고 뭐 이당 김은호니 뭐 소정 병관식이니 이런 분들까지도 함께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청전 이상범은 유작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청전 이상범을 사실 때는 꼭 저한테 그 자문을 받지 않으면 되게 100전 100패까지는 안 가도 100전 90패. 얼굴은 잘생기셨는데 키가 좀 작죠. 작은 거인입니다. 여기가 이제 청전 이상범이 태어난 정안들이에요. 충청남도 공주 정안이라고 하는 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금강이 산 밑으로 금강이 흘러요. 그래서 이제 태어난 곳이 태어나서 10살까지 살았네요. 여기서 정안 무성산. 이 언덕이 청전 이상범의 그림이에요. 청전 이상범의 그림이 잔잔한 언덕에 그 아래 물길이 있고 거기에 이제 나무와 풀섭이 그려지면서 거기에 이제 오래된 집, 초가집, 기와집 혹은 성 이런 것들이 등장하죠. 여기 바로 이제 이런 무성산의 능선이죠. 그 앞에서 바라본 공주 천태산, 정안들의 공주 천태산. 정안은 기억하세요? 정안? 정안 휴게소. 네.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정안 휴게소예요. 바로 정안 휴게소 아랫동네예요. 휴게소 아랫동네.
그래서 이제 청전 말년의 그림이고 위에는 아래는 20년대 그림이고 60년대 그림인데요. 거의 비슷한 이런 산세가 평생 등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청전의 그림에는 대부분 다 민둥산이에요. 민둥산. 그 연세 되신 분들은 어렸을 때 민둥산을 다 보고 살았을 텐데 지금은 뭐 나무들이 무성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군사정권이었긴 하지만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 나무 심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린벨트, 그린벨트를 만들고 해서 이제 지금 전국으로 나무가 너무 자라서 이 풍경을 감상하는데 저해 요인이 돼요. 그런 정도가 됐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황폐화가 된 이유는 조선 후기 지금 우리 이게 지금 있는 온돌이 보편화되면서 나무를 떼 쓰기 시작했죠. 19세기 오면 뭐 나무들을 많이 베서 쓰게 돼요. 18세기 영조 정조 때만 해도 나무 못 베게 이렇게 제도적으로도 막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19세기 오면서 그 정권이 왕권이 약화되고 하면서 이제 나무들을 특히 구들장 놓는 이 온돌이 전 국민에게 확산이 되면서 민둥산이 되기 시작했고 또 거기다가 이제 결정적인 거는 이제 일제 시대에 그 공추를 해가면서 큰 나무들을 베갖고 또 한 번 이제 크게 이제 전국에 나무가 없어진 거는 6.25 전쟁 때 미군 폭격기가 대한민국에 쏟은 폭탄이 2차 대전 때 썼던 폭탄의 몇 배인지 아세요? 나도 잘 몰라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우리 땅 전체를 초토화를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이제 청전이 그린 저 야산, 민둥산은 바로 그 산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향토적 그 쓸쓸함이 아니고 우리 현실의 당시 현실의 산이었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공주군 정안면 석송리 돌과 소나무가 있는 그런 마을이라는 의미인데 아무튼 이 석송리는 공주 지역의 3.1운동 발상지, 3.1운동의 발상지로 이제 추대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 청전 집안의 이씨, 전주이 씨들도 그 집안의 그 독립운동 집안에 해당되죠. 그 집성촌에 집성촌이에요. 그 정안 안말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 지금 여기 이 언덕이 청전이 살았던 곳이에요. 2012년 한국연구재단의 석학인문 강좌 시리즈 할 때 조사했던 장소예요. 지금 아랫집하고 오른쪽 집이 다 이제 독립유공자 집이고요. 같은 다 전주이 씨 집성촌 일파입니다. 2012년에 갔을 때 동사무소 이상범 호적 조사까지 다 했는데 그때 저걸 좀 사놓을 걸. 제 인생의 이제 큰 실수. 그때 충분히 살 수 있었는데. 2012년에 갔을 때고요. 2017년에 갔더니 이게 개발이 돼 갖고 여기에 누군가가 이제 세컨하우스를 지었더라고요. 편편하게 다듬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옆집, 독립운동가의 집을 가보니까 이런 집을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돈 들여서 한옥을 근사하게 이렇게 지어놨더라고요. 마을에는 아는 사람은 없었고, 이 집에 이제 청자 어렸을 때 봤던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었는데, 대화가 안 되는. 근데 서울로 이사 와서
서울로 이사 와서 1947년에 이 누하동입니다. 누하동. 여기 이 동네에 큰 누각이 있었나 봐요. 조선시대에 누각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정체가 잘 안 밝혀져 있어요. 어떤 누각인지, 어떤 집의 누각인지, 공공의 누각인지는 잘 모르는데 누각이 있어서 그 누각을 중심으로 요 아래, 지금 우리 있는 요 아래 상촌제 아랫동네는 누하동, 상촌제 윗동네는 누상동 그래요. 그 누상동은 다음에 할 이중섭이 마지막 작업을 쏟았던 작업실이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개인전을 하고 했었던 장소가 있죠. 그 누하동 청전집에서 본 여기 지금 배화여자대학교 배화여고 그다음에 인왕산이죠. 인왕산. 지금 요 골목길로 가면 한 200~300m 올라가면 바로 옆에 있죠. 근데 이 청전 할아버지가 왜 인왕산을 안 그렸는지 이해가 안 가. 청전의 집에서 옥상에서 찍은 장면이에요. 그 골목이고 오른쪽이 이제 작업 공간, 지금 정면이 생활 공간 한옥에서 살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채는 연결해서 그 막내 아들 이건걸 막내 아들이 살면서 작업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건너편 요 집이 바로 이제 천경자의 집이었는데 저 집은 때려 부셨고 2층, 3층 정도 해서 건축 설계사무소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 청전 이상범은 이제 이 서화미술원 출신인데 바로 1920년 이 삼선 관파도라는 대작 비단 그림인데 벽화로 그려요. 창덕궁의 대조전 벽화를 1920년대 복원하면서 이 청전 외에도 노수연, 그다음에 김은호 이런 사람들 그때 20대예요 다 20대 그런 젊은 작가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대조전에 벽화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외에도 이제 누구냐 그 대나무를 잘 그렸던 해강 김규진 이런 사람들이 이제 희정당에 또 그 만물상 금강산 만물상하고 해금강 총석정 그림을 대형으로 제작해. 그래서 이제 이거 제가 문화재 이원할 때 이것들을 이제 우리 보물로 지정하는 건이 올라와서 저 때문에 안 됐어요. 1922년 무릉도원, 그 다음에 이 대조전의 삼성 관파도,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궁중화의 청록산수화, 진체의 청록산수화를 아주 전형적인 청록산수화를 보여주죠. 바로 이게 이제 그 조선시대 마지막 화원이었던 심전 안중식, 소림 조석진에게 그림을 배운. 그러니까 조선시대 도화서의 제도가 이제 없어지면서 1912년 바로 이제 서화미술원이 이제 만들어지고 석과 화과 이렇게 두 과를 2년제로 해서 학생들을 받아들여서 이제 서화가 양성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그걸 양성한 서화미술원의 그 후원자들이 다 이완용, 윤덕영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근대 전통예화의 출발부터 속상하죠, 그죠? 전부 무릉도원 그림이네요. 정말 20대 조선시대 화가들이 10대 화원이 돼서 학생이 돼갖고 10년 동안 고생해서 회화 능력을 갖춘다고 그랬는데 이제 청전 이상범이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요 그림은 안중식품 그대로예요. 궁중 청록산수 화가죠. 화가를 보여주는 거죠. 이 무릉도원의 풍경을 그린 건데 그건 스승을 또 따른 거기도 해요. 이건 1913년 안중식이 그린 도원문집, 무릉도원에 들어가는 길을 묻는다 이런 뜻이죠.
우리 지난번에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계원에서 얘기했죠. 그 안평대군이 조선 초기 왕조를 바꿔내고 이제 꿈꾼 게 무릉도원이었어요. 그죠? 안평대군이 무릉도원에 들어가는 꿈을 꾸고 그 꿈 이야기를 안견에게, 화가인 안견에게 해주고 그 안견이 그린 게 뭐예요? 몽유도원도잖아요. 그죠? 일제 초기에도 무릉도원을 그렸네요. 그죠?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너무 팍팍한 세상에 대한 무릉도원의 꿈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무릉도원을 그려달라고 하는 사람, 그죠? 무릉도원을 그려달라고 그림을 요구하는 사람은 일제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 지배, 우리를 지배하는 일이 좋아 나빠? 좋아요? 좋지는 그게 그 나쁘지는 않겠죠. 일상적이라든가 네, 을사보호조약이나 하여튼 또 뭐야 경술국치라는 1910년 이 계약, 이게 이제 이걸로 또 근대적인 그 경제 성장과 같이 어울려서 그 세상이 더 좋아진 사람도 많죠. 그죠? 그림을 이 청전에게 그림 무릉도원도를 그려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조금 그렇죠. 그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구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시회를 조선시대식의 그 도화서의, 그러니까 조선시대 그 도화서의 전통을 이제 근대적인 미술학교를 만들어내고, 또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 서화 모임들이 많이 이루어져요. 이게 그걸 이끄는 사람이 바로 이제 이완용이에요. 이완용, 그죠? 글씨를 잘 썼고, 특히 이제 또 안중식 같은 경우는 물론 무릉도원문진, 무릉도원에 들어가는 길을 묻는 이런 조선 궁중화 전통의 청록산수를 그렸지만, 동시에 개화파이기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3.1운동에 가담해서 옥고를 치르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일찍은 아니지만 그 1920년에 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어요. 막 다 범벅이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비빔밥의 나라가 됐나? 그런 그 서화 미술에 1911년에, 아까 내가 몇 년이라고 그랬지? 아까 1912년이라고 그랬네, 그죠? 11년에 창설해서 12년에 학생을 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청전은 1914년에서 18년까지 4년, 석과 2년, 이제 학과 2년을 졸업하고, 이때 이제 안중식에게 그림을 배우고 경묵당에 가서 이제 개인적으로 무릎 제자로 더 계속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 결과가 이제 앞에 본 삼성 관파도 이런 그 대조전 벽화 제작에 참여하게 되죠. 예를 들어 이당 김은호는 이때 또 대조전 벽화와 함께 저기 고종과 순종의 어진 초상화를 그리는데 발탁되기도 하고, 이런 일찍 그 선생님을 잘 만난 거죠. 이건 지난번에 국립현대미술관의 채색화전에 나왔던 이건희 소장품이고요, 그죠? 지금 무릉도원에 들어가는 어부의 모습이고, 복사꽃이 확 핀 초록산의 봄 풍경이죠. 그걸 이제 안중식에게 그대로 배운 거죠. 사실 안중식도 요 종로가 배출한 거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강의를 따로 해야 되는데 강의 할만하죠. 그 안중식은 잘 알다시피 이제 오원 장승업의 제자죠. 마지막 도화서 화원의 제자이고, 그러면서 이상범이 묵로 이용우, 심산 노수연, 소정 병관식 네 사람이서 동연사라는 걸 조직해. 동연사. 함께 연구하자. 뭘 연구하냐면 조선 산수화를 이루자. 우리 조선 후기 겸재 단원의 진경산수화처럼 우리도 우리 땅을 그리는 그런 전통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임을 갔는데 네 사람이 다 술을 잘 마시고, 그래서 아마 술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시는 없었어요. 그들이 연구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네 사람이 이렇게 그런 모임을 갖고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청전 이상범의 이 22년 그림은 요 안중식풍을 그대로 계승한 추림 5 가을의 초가집, 가을산의 초가집이라는 그림의 그림이고 제목의 그림이죠. 그래서 특히 저 심전 안중식은 이상범하고 노수연을 무릎 제자로, 양대 제자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전, 마음 심자에다가 밭전자 쓴 안중식이 두 제자한테 자기 호를 내려줘요. 심전의 전자, 밭전자는 이상범에게 주고 청전. 그 다음에 이제 심전할 때 마음 심자는 노수연한테 줘서 심산. 이렇게 이제 호를 내린 거죠. 그래서 근대적 의미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전통적인 그런 무릎 제자에게 호에 자기 호의 분신으로 이제 하나씩 내려준 거죠. 소정은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소림 조석진이에요. 안중시와 같이 서화미술원 교수를 했고 같이 장승업의 제자로 개화파에 가담했고 도와서 화원으로 개화파에 가담했고 고종의 어명으로 저 천진에 가서 서양 혹은 디자인 공부를 이렇게 해오기도 하고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소정은 외할아버지의 작은 화가다. 그래서 소정이 됐어요. 소림의 소자를 딴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묵로 이용우가 좀 이제 일찍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이렇게 네 사람이 전통적인 방식에서 이제 우리 땅을 그리는 그런 어떤 민족 회화로서의 그 기초를 마련하려고 하는 젊은 모임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무산됐는데 아마 선전이 생기면서 없어진 것 같아요. 선전. 그래서 1919년 잘 알다시피 이제 일본 제국주의의 무단 통치죠. 무력 통치에 저항하는 조선의 민중을 보고 이제 일본 제국주의도 이제 총독을 바꾸면서 통치 방향을 바꿔요. 그죠? 그래서 뭐 약간의 그 조선인이 활동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는 거죠. 이렇게 딱 누르지 않고 그 누른 걸 약간 열어주는. 그래서 이제 약간의 그 문치 개념을 뭐 도입했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많은 문화 현상과 함께 해요. 또 1920년대가 되면 모던 보이, 모던 걸들이 이렇게 막 그 동경에서 유럽에서 수입된 동경물이 이제 경성에 들어와서 경성에 이제 모던 보이, 모던 걸들이 이제 명동을 다니고 뭐 이런 그런 시기에 일본 제국주의가 1922년에 조선미술 전람회를 만들어요. 공모전, 선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막상 또 선전을 44년까지 선전이 지속되는데 선전은 또 조선인을 위해서 만든 공모전은 사실 아니야. 왜냐면 조선인 화가들이 1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조선에 와 있는 일본인 화가들을 위해서 사실 만들었어. 근데 이제 조선인들이 그 틈을 뚫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청전 이상범이 1회전, 2회전에 낸 그림들은 지금 선전 도록에 보면 안중식풍이야. 그러니까 스승이 전통적인 그런 궁중 채색화풍의 그림을 그려서 선전을 했어요. 1회, 2회 입선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일본인 심사위원들이 이제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920년대에 이 전통회화를 하는 화가들도 동경미술학교에 일본 학과에 진학한 사람이 한두 명 있었어요. 이한복이니 오일영이니 이런 몇 사람이 있었는데 들어가기 너무 힘드니까 그냥 선전해 내고 하면서 이제 그 일본인 심사위원들을 찾아가 자연히 그죠? 이 공모전의 폐해가 되죠. 심사하는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될 게 기왕 냈는데
대상도 받고 그죠? 예, 특선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일본인 화가로 대표한 사람이 고무로 수이운, 소실 취운 이런 한자말로 고무로 수이운이라는 사람을 찾아가는데 그때 일본의 이제 대가고 이제 조선 선전의 심사위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고려 청자도 이제 선물하고 뭐 이제 그러겠죠, 그죠? 그다음에 가서 이제 한 수 배워오고 뭐 그 풍을 따르기도 하고 뭐. 그래서 지금 22년 2회째까지는 이렇게 안정식풍으로 그러다가 3회 가서 갑자기 바뀌었죠. 갑자기 확 바뀌었어요, 그죠? 여기 이제 그러면서 이제 특선 그래서 특선 여러 차례 하면서 이제 조선 한국인 작가로는 처음으로 심사 자격 심사위원이 되는 건 아니지만 추천 작가가 되고 초대 작가가 되고 심사 자격이 주어지는 그런 전철을 밟게 돼. 그러니까 이제 자연히 일제 말기에 친일 행적에 이제 오점을 남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큰 차이는 뭐야? 확 바뀌었어요. 이 민둥산으로 사실 풍경을 그리는데 지금 그 근경에 있는 논이죠. 논밭에 풍경 너머로 산이 있고 그 사이에 안개 처리가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일본 근대 남하의 목농채라고 하는 거예요. 목농채. 일본 하풍에. 일본 수목 하풍에 일본은 습한 나라잖아요. 그죠? 비안개가 늘 이렇게 있는 나라고 그런 풍경을 그리는 특징이 남화산수로 이제 정착이 되는데 바로 그런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인간이 가진 또 욕심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진정한 예술가라면 내가 어떻게 내 이 위대한 그림을 누가 심사해? 그죠? 또 어렸을 때는 또 그게 안 되지. 이 뭐 정말 비빔밥이네. 이게 1926년 그 조선미술전람회 입선작 중에 하나인데 이 안중식의 이 근대 미점산수죠. 그리고 근대 우리 땅을 그리는 실경 진경산수화의 전통을 계승한 거죠. 이 광화문 지금은 이 해태 조각상이 그 광화문 바로 앞에 있는데 월대 그 가는 이 해자 다리 앞에 와 있어요. 그죠? 아마 광화문 내거리하고 한 중간쯤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점산수로 그린 그 안중식의 이런 전통 화풍과 비교가 되죠. 또 미점으로 붓을 옆으로 툭툭 쳤는데 완연한 이제 일본 남화풍으로 한 거예요. 중국에서부터 전해오는 이런 미점산수화의 전통이 일본 가서 나타난 현상이죠. 일본 화풍으로 정착된 방식이 다시 이제 우리에게 들어와요. 특히 저 초가집을 이렇게 약간 그 뭉뚱그려서 그리거나 이 나무들의 그 잎이 없는 나무들의 이 잔가지 모은 표현 이런 것들이 일본 남화풍이에요. 저 안개 처리와 함께. 그래서 다 이제 선전 출품작들이죠. 잔추, 귀로 붓을 옆으로 툭툭툭 하면서 툭툭 치면서 반복하고 앞풍경과 뒷풍경에 이 아주 하얀 이 그 운무 처리, 안개 처리가 이제 그 특징이죠. 아주 의욕적인 것 같아요. 그림 대작들을 그려내는데 아래 병풍 그림은 굉장하죠. 뭐 국립 현대미술관이 있나, 그죠? 그래서 일본 남화풍의 그 미점 비슷하게 이렇게 농담 입체감을 내고 안개 처리하는 그 붓질 준법을 이제 클로즈업 해본 거예요. 거기에 나무도 잎사귀가 안 난 그 나무 가지들의 그 스산한 모습 이런 걸 보여주는데 또 거기에 이제 지팽이 짚고 가는 인물이 보이기도 하죠. 여기에 이제
그 담홍색, 약간 그 분홍 갈색과 분홍기가 있는 그런 바탕 처리. 이게 이제 그 조선 땅이 가진 그 당시 청전이 살았던 시대의 땅이 가진 우리 땅이 가진 그런 모습의 표현 방식이죠. 그걸 이제 이렇게 형태를 보여주는데 표현 방식은 일본 남화풍을 수용해서 복합해냈네요. 이건 묘하죠, 조금. 일본 남화풍하고 이렇게 전통적인 관념 산수, 실령 산수가 아니고 전통적인 저 오원 장승업 그 시대부터 이어오는 안중식, 조석진 이런 화가들의 구도에다가 일본 남화풍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느낌이 그렇죠. 좀 순서가 그런데 여기 여름, 가을, 그 다음에 이제 봄, 겨울. 근데 여기 특히 31년에 이 여름하고 가을 그림은 정말 일본 남화풍하고 똑 닮았어요. 근데 일본 남화풍 그러면 일본의 대가를 모방한 게 아니고 어디 시골 잘 모르는 화가. 그게 이제 해방 후까지 지속이 돼서 우리 국전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네요. 특히 거기다가 이제 우리 모더니즘 하는 추상 미술이 번질 때도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에서 나오는 미술 잡지, 아니 뭐 피카소, 몬드리앙 이런 사람들 베껴 먹을 거지. 그러면은 유럽에서 몬드리앙 전화할 때, 그죠? 몬드리앙 아미로 이렇게 갖다 전시해주고 그럴 거 아니야. 근데 꼭 그 잡지에 남이 안 보는 저 뒷구석에 엄지손톱만한 우표딱지만한 도판으로 소개된 그림 이런 거 이렇게 베껴 먹기 뭐 이런 게 유행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국전이 열리면 그 다음 날 기사는 누가 누구 걸 베꼈다 뭐 이런 기사 늘 그랬죠, 그죠? 이게 이제 이렇게 일본 남화풍을 배우는 거는 이상범만이 아니에요. 그죠? 오른쪽에 이응로, 두 번째 이용우, 그 다음에 이상범, 노수현, 박승무. 이건 이제 로수현, 리상범 이렇게 리용으로 되어 있는 거는 북한 평양 조선미술관 소장품이에요. 그래서 거의 캡션이 이렇게 딸려 있네요. 지금 제가 5점만 뽑았는데 다 비슷하죠. 약간 조금 다르다는 게 뭐예요? 이응로께 좀 다르죠. 이응로가 좀 달라요. 그게 이제 이응로가 이제 앞에 그때 당대 화가들보다 좀 더 이제 현대적인 감각을 가질 수 있었던 바탕이에요, 이게. 일본 남화풍을 그냥 선뜻 수용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읽게 해주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일본 화풍을 어떻게 벗을 건지 이제 청전 이상범의 고민이죠. 남화풍으로 선전에 이렇게 상을 받았는데 그래서 화가로 이렇게 출세를 했는데 이걸 벗어야 되는 그런 고민이 있고 그 벗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대상이 금강산이에요. 그건 청전만 해당된 게 아니고 아마 이응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변관식, 특히 변관식이 금강산 화가로 이렇게 진보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게 금강산이에요. 지금 1940년, 30년에 40년 사이에 이 금강산 지금 보덕굴 내금강 보덕굴의 모습인데요. 거기 이 보덕굴의 특징은 벼랑에다가 15m의 구리 기둥을 세웠어요. 이거 하나로 벼랑에 유지시켜 놓은 거죠. 금강산의 모든 사찰이 다 미군 폭격으로 다 불타버렸죠. 불타버렸는데 건물 2채 남았네요. 하나가 이거예요. 보덕굴. 이 내금강 그 계곡의 바위에 벼랑에 서 있는 이거 하나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하연사의 산신각, 칠성각 하나가 이제 그 계곡에 있어서 남았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법기봉 아래 이 보덕굴 풍경을 그렸는데 이제 갈필의 밑점 약간 물기가 적은 밑점에서 물기가 많은 표현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청전의 화풍이 조금씩 바뀌는 그런 양상을 이렇게 금강산 그림에서 얻어요. 스케치를 옥류동 스케치고 그다음에 여기는 내금강 들어가는 길 벼랑 길을 이제 그린 거죠. 내금강 명현이라고 해서 이제 울소라고 하는 곳에 코너를 도는 장면. 이런 그 조선시대 화가들이 그리지 않은 금강산의 아름다운 계곡 현장들을 이렇게 스케치하고 그림을 그렸죠. 그다음에 이제 비봉폭, 외금강의 비봉폭인데 가을 풍경이네요. 이건 저는 2008년에 우리 대학원생들 데리고 금강산 마지막 30명 답사했는데 갔다 오고 일주일 만에 사건 나가지고 폐쇄됐어요. 금강산 처음 갔을 때 저 정말 옥류 그 비치 색깔의 그 소 너무 아름다웠죠. 여기 이제 아까 비봉폭포에 물이 모이는 쏘예요. 이렇게 이제 금강산이 하여튼 청전의 새로운 화풍을 만들어내는 토대로서 아주 뚜렷하게 자리 잡은 그림이에요. 이게 금강산 12경 병풍 중에 그 삼선암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의 삼선암은 조선시대 화가들은 안 그렸어요. 요걸 그린 거는 이제 안중식부터 10년 안중식부터 그렸는데요. 바로 이제 상선암, 중선암, 독선암 이렇게 해서 이제 삼선암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독선암은 이 반대편에 있는데 하여튼 요 세 개의 봉우리를 이렇게 아주 현대적인 조각 같은 풍경을 이렇게 포착한 거죠. 조선시대 화가들은 그리지 않은 풍경이에요. 이렇게 이제 12경을 계절별로 해서 춘화추동으로 그린 거죠. 여기에 이제 조선시대 화가들이 그리지 않은 게 이렇게 비로봉에서 본 풍경, 그 다음에 이제 절부암, 만경, 천선대, 그 다음에 이런 외금강, 새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조선시대 화가들이 그리지 않은 새로운 모습을 청전이 보여줍니다. 지금 총석정, 그 다음에 이제 천선대. 아까 일본 남아풍의 붓을 옆으로 툭툭툭툭 쳤던 밑점 처리가 사라졌죠. 그리고 그 대신 이제 요 안개 처리, 목롱체라고 했던 안개 처리는 좀 남아 있어요, 그죠? 남아 있는데 그래서 미술 평론가들 사이에서 청전을 비판할 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목롱체가 그냥 남아 있지 않느냐? 해방 후까지도 버리지 못하지 않느냐. 한번 물들면 참 빼기 힘들어요. 그죠? 명경대, 그 다음에 이제 만물상.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무 표현들, 이제 나무의 현장 사생들이 일본 화풍, 선전에 했던 일본 화풍의 나무를 이제 벗어나는 소나무와 그 다음에 이제 봄꽃나무, 그 다음에 이제 느티나무 이런 우리 조선 한국 수종을 그리게 되죠. 이 명경대 그림을 이제 입체적으로 해석해서 그렸는데 왼편에 단원 김홍도예요. 가운데가 명경대 실경이죠. 그래서 이 김홍도의 그림을 보면 이 카메라 앵글에 잡은 명경대 바위와 그 다음에 저 위에 시황봉, 그 다음에 지장봉, 시황봉, 명경대. 그래서 여기가 황천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지옥에 해당돼요. 지옥을 관장하는 불교의 명부 세계, 명부전이 여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산을 3번 가야 이렇게 지장보살을 뵈러 3번 가야 지옥에 안 간다. 뭐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였죠. 그런데 이 명경대 사진하고 김홍도 그림을 보면 김홍도가 꼭 사진 찍어서 그린 것 같죠. 여기에 비하면 청전 이상범의 그림은 조금 어때요? 조금 거시기 하죠. 그러니까
정말 이 거장이 가진 그 붓탄력의 리듬과 물론 이제 청전은 뭐 40대니까 40대니까 아주 완숙한 단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비교해 보면 역시 청전 이상범의 그림값은 단원 김웅도의 그림값이 되기는 조금 그렇겠다, 그죠? 그러면서 41년도에 그린 이 진주담, 이런 진주담을 확 넓혀서 그린 거죠. 어쨌든 이 금강산이 이상범에게도 진주담 부분이에요. 이상범에게도 새로운 자기 화풍을 만드는 토대가 된 거예요. 그죠? 지금 이 바위 약간 그 부벽준 스타일이에요. 부벽준 혹은 절대준 그러는데 그런 붓을 옆으로 눕혀서 쓱쓱쓱 문질러서 바위의 질감과 입체감을 내는 그런 기법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무 숲 바위 이렇게 계곡 근처에 이 풀섬 나무에 그 약간 사선으로 툭툭툭툭 이 터치를 내듯이 하는 이 붓질 먹맛이 보여지죠. 이게 이제 나중에 청전 화풍이 돼요. 청전에 풀섭 그리는 화풍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나무 숲이 보다 이제 전통적인 방식을 끄집어내게 한 장소가 된 거죠. 명승이 된 거죠. 금강산이. 그러면서 이런 대작 만물상을 그려내기도 하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40년대에 금강산을 이제 모델로 해서 많은 그림을 그렸네요. 이때 이제 1935년경에 금강산까지 철원을 거쳐서 기찻길이 나요. 그러니까 금강산을 쉽게 가기 쉽게 이제 철도가 놓이죠. 그래서 단발령으로 올라가려면 그 고갯길을 기차가 올라가 못 올라가. 우리 조령도 그랬어요. 조령에도 철길에 기찻길을 이렇게 언덕으로 올리는데 고개 꼭대기에다가 아주 강력한 자석을 놔가지고 이 기차를 쇠를 끌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인들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그죠? 일본인들이 이제 금강산 가서 온천하고 골프 치고 뭐 사냥하고 이런 걸 위해서. 그래서 이제 기차가 놓였는데 덕분에 우리 경성에 있는 학교 고등학생들이 다 수학여행을 이제 금강산으로 가기 시작해갖고 조선시대 금강산 연평균이 1000명 이내예요. 되게 한 600~700명 선이었는데 그 기차가 놓이면서 3~4만 명으로 이렇게 늘었어요. 일제 말기 44년에 설산. 저는 청전 자신은 가을 풍경을 좋아했고, 저는 겨울 풍경이 이렇게 좀 간소해서 좋고, 그 우리 전통적인 수묵화의 맛이 나서 좋고, 값이 나가는 건 뭘까요? 여름 풍경. 많이 그린 거. 붓질이 많으니까 값이 비싼가 봐요. 취향이 그 설경에 나중에 이렇게 이상범의 전형이 이 44년에 갖추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갈필의 분맛, 부벽준하고 또 다른 이제 까실까실하면서 그 한 분맛 아래에 이 단먹을 가하고 낙이 끄는 인물, 이게 나중에 이제 소를 끄는 농부로 이제 바뀌게 되죠. 바로 이제 해방 직전. 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잎이 없는 저 전나무 가지도 이제 이상범의 그 자기 전형을 만들게 저 형태에서 만들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뭐 화조화도 잘 그렸고, 꽃그림, 새그림 이런 것도 이제 많이 그렸는데 그 주력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그림들은 대체로 선물용으로
뭐 결혼식, 그 다음에 그 뭐지? 회감년, 회감년 그림을 많이 그려준 것 같아요. 옛날 다 그렸죠. 그다음에 이 그림은 참 재밌는 수채화인데 작은 형인 상무 광산 스케치. 이 작은 그 사형제가 있었는데 형 둘,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제 큰 부인한 첫 부인한테 낳은 아들들은 첫 부인이 키운 것 같고 이상범 아버지가 이제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두 번째 부인이었던 이상범의 어머니가 이제 세 아들이죠. 이상범이 막내고 넷 중에 막내였는데 첫째, 둘째는 그 애들 교육을 시킨다고 서울로 온 거예요. 딱. 근데 굉장한 엄마로 이렇게 지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와서 이제 아들 교육시키려고.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조선 일제 시대도 비슷했어요. 조선 시대는 더 어려웠지만 일단 경성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 진입한 거 보면 그 엄마가 대단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재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막 혈혈단신으로 이렇게 온 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래서 첫째, 둘째는 학교를 보냈어요. 첫째는 청량 학교를 보냈고 둘째는 아마 그냥 일반 고보를 보냈죠. 그래서 이제 작은 형이 광산을 했고 그 사업이 노관한 거죠. 노난다라는 뜻이 어디서 왔냐면 광산에서 왔어요. 광산 사업이 그래서 이제 노나는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그 노는 뭐에서 온 거야? 노다지는 노터치에서 왔대요. 노터치. 이 손대지 마, 내 거야. 금광. 상무 형이 운영하던 광산 스케치. 그래서 이제 청전도 보다 편안하게 그리는 화가로 살 수 있었죠. 그래서 1937년부터 여기 누하동에 정착해서 청운동 살다가 홍제동에도 있다가 청운동으로 왔다가 이제 누하동에 자리를 잡고 여기서 죽을 때까지 이사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림을 많이 팔았어도 큰 돈 벌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상범은 이 사파가로서 사실은 재평가 앞으로 이상범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 신문사 동아일보에 취직해서 동아일보의 그 모든 만평과 신문 사파 요거 이제 춘원 이광수의 이순신 연재죠. 178회를 연재했고 그때마다 그림을 그렸고 그거를 책으로 냈죠. 책으로 내서 위창이 이순신이라는 제목을 썼고 춘원 이광수작 이순신 위창제. 위창은 이제 오세창이죠. 여기서도 이것도 이제 비빔밥이죠. 춘원 이광수의 친일 행적과 그 다음에 요 위창 오세창은 3.1 기미 독립선언서 33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이상범이 그린 이순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표지네요. 그 남해 명량 바다 그 이순신의 뒷모습을 스케치한 신문에 그린 걸 잡지로 옮겼죠. 이때 이제 1932년에 그 동아일보사가 요청해서 이순신 초상화를 그렸어요. 상상해서 그린 이순신의 첫 초상화죠. 조선시대 이순신은 공신이었는데도 초상화가 없네요. 이 정치적인 진폭을 진퇴를 겪으면서 나중에 공신이 되긴 했지만 초상화가 안 남아 있는 거 있죠. 지금 근데 이 좀 그림을 인물화가 중심이 아니어서 조금 이렇게 좀 투박하긴 해도
그 지금 현충원에 있는 월전 장우성이 그린 이순신보다는 좀 나아요. 군복을 입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36년 동아일보 사건. 이건 이제 이죠.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이제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을 했죠. 거기에 이제 이 사진이 전송돼 왔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실어야 되는데 이 사진을 실기가 그랬죠. 그래서 체육 기자가 이기룡, 그 다음에 사파 기자가 이상범, 그 다음에 사진 기자가 신낙균, 이 셋이서 공모를 해요. 셋이서 공모를 해갖고 이상범이 붓질을 해서 살짝 이 월계수로 일장기를 가리고 사진을 다시 조작해서 이 체육부 기자가 이제 동아일보에 실은 거야, 이렇게 왼쪽처럼. 그래갖고 이제 총독부에서 난리가 난 거죠. 동아일보 폐간 사건. 민족지로서의 역할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일제 말기에 이제 회절해서 회절했고 이제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1943년 8월 1일부터 조선인 징병제가 시행돼요. 이때 시행된 징병제가 지금도 징병제야. 그죠? 우리 남성분들은 다 그렇게 군대를 갔다 왔고 지금도 지금 세대들은 이 맞지도 않는 지금 징병제를 맞지도 않은 군대 막사 현대인한테 맞지도 않는 군대 막사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그래서 첫 그림 매일신보에 님의 부르심을 받들고서 이 천황이죠. 천황의 부르심을 받들고서의 김기진 시인의 시와 고이동의 호랑이 그림이 첫 사파로 등장해요. 우리 첫 번째 서양미술 동경미술학교 유학생 서양화를 배워온 고이동이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일주일 내내 연재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이상범이 6번째로 김종환의 시와 나팔수를. 그래도 고이동 그림은 호랑이를 그렸으니까 이게 좀 애매하죠. 물론 천황을 위해서 그리긴 했지만 근데 이거 완전 일장기 밑에 이제 나팔수를 그리고 있어요. 뭐 시에 맞춰서 그렸겠죠. 그런데 이 언덕 표현이 이제 그 청전 이상범의 앞에 본 독특한 그런 표현 방식이 이제 막 싹튼 그림이야. 그죠? 바로 이 화풍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짧은 터치에 이 나뭇잎이 있는 듬성한 이 가을 낙엽나무의 이 표현, 그 다음에 이 언덕, 산주름, 이런 게 이제 청전 화풍의 그 토대가 되는 거죠. 앞에 설경산수에 이어서 다시 이제 그 금강산의 설악산, 우리 산을 그리면서 청전의 형식이, 청전 화풍의 형식이 자리를 잡는다 해서 이제 잡게 되는 거죠. 그 이제 44년 그림에서 해방 전 직전 그림에서 해방 직후 그림으로 변모한 모습을 비교 해보실 수 있죠. 좀 더 이제 물론 이제 나이도 들지만 그 묘사, 그죠? 대상 묘사가 좀 더 부드러워지고 전체적인 이 풍경 해석이 이렇게 안정감을 갖추게 되죠. 그리고 큰 풍경을 그리고 그러나 이제 여전히 안개, 그죠? 목롱체의 근경과 풍경 사이의 안개 처리는 여전합니다. 특히 이렇게 큰 풍경을 그릴 때 두드러지고 한번 배우면 참 벗기 힘들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이제 일제 36년 겪고 지금 70년, 그죠? 지금도 많이 남아 있죠. 지금도 일본말 많이 쓰잖아요. 나와바리가 어쩌고 그다음에 또 뭔 말 쓰나?
1950년에 설경. 그렇죠. 이 단순하면서 하여튼 일제 시대 때 이 마련된 청전의 화풍이 이제 50년대 전반까지 유지가 돼요. 이 시기가 청전의 화풍을 이렇게 뭐 자기 완숙시킬 만큼 시대 여건이 안 됐죠, 그죠? 해방 직후에 사실은 청전은 이제 가슴앓이가 좀 있어요, 그죠? 큰 아들이 반발했어요, 아버지한테. 반발하고 월북했어요. 이제 그냥 북한군에게 끌려간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전쟁 기간에 포로 수용소에 거제 포로 수용소에 있었고 그 다음에 그때 포로들에게 이제 북쪽으로 갈 사람 가고 남쪽으로 남을 사람 남으라고 이렇게 개방했죠. 그런데 이제 뭐 이쾌된 이런 몇 사람 화가들이 그냥 같이 다 월북해 버렸어요. 아마 아버지가 미워서. 부자지간에 왼수집은 그렇잖아요, 그죠? 왼수 안 줘도 그러는데 이념적으로 또 갈등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해방이 된 직후에 미술건설본부, 미술 단체들이 각 문화예술 단체, 뭐 사회 단체도 그렇고 단체들이 결성이 될 때 미술건설본부라는 게 이제 전국 조직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때 8명의 친일파 미술인으로 찍어갖고 제외시켰어. 거기에 포함됐어. 이당 김은호, 뭐 김인승, 윤효중, 김기창, 김은호 이런 사람들이 제외됐었어요. 거기에 청전도 포함이 됐죠. 심형구, 김인승 이런 사람들. 근데 그 심형구, 김인승은 이화여대 창설했고 청전 이상범은 홍대 교수로 자리를 잡고 그러면서 이제 잘 알다시피 역사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그 친일파 척결, 반민특위의 실패와 함께 이제 다시 친일파들이 이제 득세하는 그런 변화를 겪죠. 그때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얘기한 심영구, 김인승이 이화여대, 이유태 이런 사람들이 이화여대 미술과를 창설하고 그다음에 청전 이상범이 홍익대 창설에 참여하고 한술 더 뜬 거는 이 친일파 미술인들이 제외됐던 8명의 친일파 미술인 가운데 일찍 죽은 심영구 한 사람 빼고는 다 3일 문화예술상을 받았어. 그러니까 그 상을 준다고 해도 사실은 이제 나는 안 받을래. 이런 사람이 8명 이제 한 명도 없었어요. 그죠? 그게 80년 초까지 철저하게 감춰져 있었어요. 철저하게 아무도 몰랐어요. 인식을 못 했어요. 그죠? 몇몇 전문가들만 알고 그랬죠. 어쨌든 이런 그 그림 상당히 금강산 그리면서 물기를 많이 썼던 그런 감각 이런 게 1950년대 청전 이상범 그림에 자리를 잡아요. 아주 물기를 많이 하면서 안개 처리되는, 그러니까 약간 일본 근대 남화풍의 그 목롱채 화풍하고 결합이 되는 거죠. 1954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이런 병풍 그림들을 많이 그렸어요. 이런 그림들은 대체로 이 대작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은행, 관공서, 한국은행 이런 은행들, 그 다음에 이제 재벌들, 그죠? 이런 사람들의 주문 제작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주문 제작. 그래서 청전 그림 대작들은 한국은행, 무슨 은행협회, 무슨 이런 그런 은행들의 로비에 되게 하나씩 다 걸려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수평구도, 청전의 수평구도가 이제 정착되는 거죠. 이렇게 병풍 그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 수평구도를 이루고 있고, 1955년 전쟁 직후에 그린
이상범의 원두막입니다. 55년 그림이네요. 여기 보면 이제 그 미류나무, 미류나무와 그다음에 여기 원두막, 원두막. 그다음에 여기 풀섭. 이 풀섭과 풀섭 그늘, 풀섭과 이 풀섭 그늘이 이제 청전체가 되는 거죠. 청전체. 그래서 풀섭은 이게 붓질을 툭툭 올리면서 이 대나무 잎 그리듯이 풀잎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단목 담채를 쫙 깔아서 정말 그 풀섭에 떨어지는 풀섭 언덕에 떨어지는 그림자를 읽는 화가 같아, 그죠? 네. 땅의 그림자를 읽는. 그리고 여기 이제 일하는 농부가 이제 풍경 속의 인물로 꼭 등장하고요. 안개는 여전하고 56년에 강상어원, 강상에 은둔하는 어부. 이거는 이제 조선시대 그 강태공 그림의 패러디죠. 강변 낚시꾼들의 그 생활과 은둔을 같이 했고, 역시 물기가 많죠. 물기 많은 단목 담채, 농목 담채 그 붓질. 꼭 그 전통적인 그런 주법이라기보다 그냥 이 터치 개념을 반복하는, 이 붓터치를 반복해가면서 이 리듬감으로 나무면 나무를 그리고 언덕이면 언덕을 그리고 풀섭이면 풀섭을 그리고 바위 벼랑은 바위 벼랑대로 그리고 물길은 물길대로 그리고 하는 그 리듬. 57년의 추경, 58년의 설경, 여기 이제 무술년 동 청전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붓질 감각하고 이렇게 약간 사선식의 터치 개념의 붓질 감각하고, 이걸 나중에 이제 이성미 교수 같은 사람은 갈고리 준법 이런 명칭을 붙이기도 했어요. 갈고리 준법. 이렇게. 근데 좀 이름이 좀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담벼락이죠. 이 돌담의 그 각진 선묘와 이 짙은 먹선, 짙은 먹점의 리듬, 이런 걸 이제 집 그리고 초가집, 기와집, 그 다음에 성, 담장, 이런 표현의 청전 화법이 완성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집의 모습이죠. 요 필선들이 농담, 그 다음에 이제 강약 변화. 그죠? 네, 나중에 이제 보지만 추상화 경향도 보여요. 그죠? 아마도 조선시대 어떤 화가도 이렇게 붓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놀린 화가가 없었던 정도로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59년 산가춘색, 이런 대형 작품들이 이제 본 풍경인데요. 대형 작품들이 그려지고, 그야말로 이제 고향 풍경이죠. 냇가가 흐르고 언덕이 있고, 거기에 이제 풀섭에 민둥산, 그리고 이제 듬성한 나무산. 청전의 가짜는, 청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전이 살았을 당대부터 청전 위작을 그리는 전문 화가들이 많이 있었어요. 청전만 연습해서 지금 보시는 그림이 청전 위작이에요. 그럴듯한 게 아니고 그냥 다 넘어갔어요. 근데 누구 눈에 걸렸겠어요? 그래갖고 이거 1990년 후반에 청전 이상범 전시를 호암미술관에서 유작전을 대규모로 했는데, 그때 이게 걸렸어요. 이거 외에도 몇 개가 이상해서 이상하다고. 국민일보 기자가 마침 내 얘기를 듣더니 그걸 기사화해버렸어. 근데 삼성은 아주 무서운데, 그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기사화는 됐는데, 지금
전혀 흠을 잡을 길이 없어요. 그림.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이상했던 거는 글씨가 이렇게 기울어졌어. 수직 이 청전은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까다로운 사람이야. 아주 까다로운 지금 도장도 다 이 줄 맞춰서 그냥 쓰는 이런 그 조촐한 그런 인생이면서도 아주 그냥 치밀한 사람이에요. 근데 눈에 딱 거슬렸어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거하고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소재를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딱 아냐, 그죠? 우선 잘 모르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 언덕, 바위, 벼랑에 요 흐물흐물하죠. 이 선이 분명하잖아요, 그죠? 예, 유자에 갖는 특징. 그 다음에 여기 풀섭이 보이시죠? 풀섭이 보이는데 풀섭에 그늘진 풀섭의 붓선들이 다 살아있죠. 여긴 다 뭉개져 버렸잖아요, 그죠? 뭉개져 있고. 그 다음에 나무도 이 나무 줄기가 그 줄기에 그 뼈대가 딱 있는데 요게 이제 흐물대요. 뼈대가 없어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건 이제 많은 이제 여러분들이 또 훈련을 해야 되고 이걸 이제 배우려면 이제 돈을 더 내셔야 돼. 어렵죠. 네. 이 바위 벼랑 표현하고 비교해 보시면 이 선이 선명치 않죠. 선이 먹선이 그죠? 먹선. 풀섭에 이런 먹선도 이렇게 각이 지고 탁탁 맺힘이 있죠. 그죠? 근데 여기는 그냥 문질렀죠. 그죠? 그다음에 나무도 지금 여기 뼈대가 이 필선이 쫙 뻗어 있어요. 여기는 그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청전 이상범이 이제 자기 그 그림의 낙관하는 방식의 변화예요. 맨 왼쪽부터 1920년, 1930년, 1940년대, 그 다음에 1960년, 1970년 이렇게 해서 이 1955년, 60년대 이 사인이 기준이에요. 이 사인이 기준으로 돼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좀 굵어지고 손떨림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글씨의 쪽 빠진 모습이 이게 손떨림이 있으니까 좀 굵어지고 벌어지고 뭐 이렇게 변하죠. 초기에는 이런 그 매끈한 맛이 아직 안 나죠. 그래서 이런 이걸 이제 외워놓으면 청전에는 그림에는 청전만 쓴 그림이 많아요. 그럼 그 연대를 알 길이 없는데 이걸 외워놓으면 이건 그림을 딱 보고 이거 1950년에 그렸네. 이렇게 55년에 그렸네. 조금 더 이제 하면 이건 1957년 가을에 그렸을까? 그래서 청전 그림의 이제 가장 최고의 걸작이 유경이에요. 이 작품 1960년 호암미술관 이병철 회장이 주문해서 그린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주문했든 안 했든 그림은 뭐 청전 이상범의 모든 것을 갖춘 그리고 가장 현대적인 그런 어떤 조형미 화면 맛을 갖춘 대표작. 그래서 청전은 이 한 점 가지고 사실 끝나요. 뭐 이것저것 얘기할 것도 없는데 시간 때우느라고 그냥 이것저것 넣어서 지금 3m 길이에요. 3m 반이 되는 아주 넓은 폭의 대작이죠. 청전식 수평구도에 개울, 언덕, 풀섭, 바위가 낀 능선, 언덕 능선, 그리고 소를 앞세우고 지게진 농부가 걸어가는 모습까지 아주 완벽해요. 그 다음에 이제
경자년 가을에 청전화. 이렇게 해서 굉장히 엄격하죠. 그 도장 사인하고 도장 찍는 행위가 엄청 엄격한 사람이에요. 이건 자를 대고 하지 않으면 이렇게 안 나와. 근데 아까 보신 그게 실수야. 요게. 예, 이렇게 이건 왜 기울어졌지? 제가 이렇게 본 거야. 근데 그래도 그림이 위작이라고 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예. 근데 꼭 그 누구 눈에 보이기만 해. 그죠? 이 화암 그때 전시 때 이걸 보고 인사동에 나왔는데 아니 똑같은 게 어느 갤러리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벽에. 그래서 이거 뭐시오? 그랬더니 예. 그거 복사한 거야, 똑같이. 그랬더니 그거에 한 점 더 있대, 대구에. 그래서 그 그린 화가, 화가도 이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제가 어느 심포지움 할 때, 청전 이상범 심포지움 할 때, 이제 청전 위작, 그러니까 위작을 그린 사람들에 대한 연구도 이제 할 때가 된 것 같다, 우리도.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게 이제 기사로도 났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청전 가짜 그린 사람이 재판을, 검찰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서 최후 진술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최후 진술 중에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태호 교수는 나 같은 사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똑같은 걸 이제 발견했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고 전시에서 내렸어요. 그림 그리는 모습. 와이셔츠 입고 그냥 넥타이 메고 그렸어요. 작업복이 따로 있지 않고. 붓을 손끝에, 붓 끝에 쥐고 이거 붓을 눕혀서 끌고 가고 있죠. 눕혔다 세웠다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눕혔다 세웠다를. 그 리듬감을 흉내 못 내는 거죠. 그 표현으로 이제 아래 개울가 모습이죠. 붓을 눕혀서 쓱쓱 문지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부벽준의 변형이고 부벽준은 남송 때 마원 하규 그다음에 명나라 때 절파 화가들이 주로 썼는데 그 화원 화가들이 주로 썼죠. 그래서 화원화의 대표적인 필법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꼭 그것만이 아니고 갈피를 살짝 가미하면서 붓을 옆으로 끌어가지고 눕히는 이런 필법. 여기 지금 붓을 옆으로 이렇게 끌어가서 이렇게 눕혀서 약간의 입체감을 내는 그런 필법은 절대준 그래요. 절대준은 갈대잎이 꺾였다 이런 뜻이에요. 갈대잎이 꺾였다 이런. 거기에 이제 검은 소를 세워서 집에 밭일하고 귀가하는 농부의 모습, 지객진 농부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때 홍대 교수들은 젊은 교수들은 이 청전 이상범의 이 그림을 풀섭의 그림자와 풀섭에 난 큰 풀이죠. 젊은 교수들이 다 그 현대화가다. 청전 이상범은 현대화가다 이렇게. 현대화 중에 올로버 페인팅, 동어 반복, 동일한 붓질을 반복해서 화면을 가득 채우는 필법이죠. 앙포르멜 후에 변형돼서 현대미술, 현대회화의 특징으로 꼽히기도 해요. 전면회화, 올로버 페인팅 이런 게 이제 그런 감각을 보여주죠. 그게 이제 예를 들어 단색화, 박서보의 묘법 이런 같은 행위를 반복해서 화면을 채우는 이런 표현 방식이 이제 현대화의 한 조류인데 이상범의 이 부분을 클로즈업하면 단색화가 돼요, 그죠? 근데 똑같은 행위의 반복보다 이상범의 붓질 감각이 훨씬 자연스럽죠. 필력이 있고, 그죠?
그 외에도 이제 1960년에 아까 이 조선 일제 시대에 이어서 이렇게 그 기념 특히 회갑 기념 그림을 많이 그려준 것 같아요. 예, 회갑 기념 그림을. 그래서 이런 화훼 그림, 국화, 뭐 이런 그 노송, 그 다음에 이제 꽃 그림들, 많은 꽃 그림들을 그렸는데 이런 꽃 그림들은 그 값이 많이 싸요. 그 다음에 이제 1960년대 전반에 그 산노 정치라는 제목의 꽤 큰 대작 1m 30cm 정도. 여기 이제 그 검은 양 3마리를 끌고 가는 농부의 모습으로 여름 풍경이죠. 값이 나가는 게 이런 풍경 그림이 값이 나가요. 먹을 많이. 그러니까 손질이 많이 간 그림. 우리나라 그림값이 이 1970년대 이 복부인이 등장하는 70년대에 이 부동산 값의 성장 후의 그림 시장이 따라가면서 우리 시장의 그림값이 평당으로 계산이 됐어요. 그게 호당 값이에요. 호당. 호당 얼마? 호당 10만 원, 호당 100만 원, 호당 1000만 원 이렇게. 세계의 유일한 나라야. 이 호는 일본에서 온 거지만 호는 엽서만한 크기를 얘기해요. 되게 한 손바닥만한데 이렇게 해서 이제 손바닥보다 크죠. 그래서 이게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해서 호당 가격으로 그림값이 계산된 되는 유일한 나라. 지금도 그게 유지돼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지면 참 힘들어. 그래서 요 짙은 먹의 이 터치 감각, 약간 사선, 45도 정도의 사선식 터치 감각의 반복, 동시에 농담 변화. 이건 전형적인 단원 화풍의 계승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을 풍경에 이 성문과 함께 있는 성곽 그림인데요. 이렇게 뭐 소재는 달라졌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냥 그린 게 아니고 그 사이즈의 종이에다가 연필로 밑그림을 그려서 했어요. 예. 아주 치밀하게 1, 2, 3, 4, 5, 6, 7, 8, 9, 10 해서 이 위에다가 이제 그 화선지, 옥판 선지를 대고 그렸던 거죠. 예. 하여튼 올로버 페인팅의 그 현대화의 그런 맛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정말 위에 박서보 그림은 10억 하는데 그죠? 청정 그림은 지금 1000만 원대. 전체 화면을 리듬감으로 끌어가는 이런 그 호흡이죠. 그러니까 유화 그림처럼 이렇게 한쪽 그리다가 쉬었다가 또 하루 지나서 또 그리고 뭐 이렇게 몇 년씩 걸려서 그리고 하는 그림이 아니고 한 시점 한 장소 한 시점에서 그 오지오 같은 경우는 2시간 정도를 청전도 그런 정도의 감각. 많은 시간으로 그리지 않는. 청전 스스로는 가을을 한국의 풍경을 가을에서 찾았고 제가 보기엔 그림 맛은 사실 겨울이에요. 그죠? 약간의 선미 또 나고 고요하고 소란스럽지 않고요. 이게 이제 60년대 후반 중반을 넘어서 65년을 넘어서면 이제 그 필치의 정교함이 좀 죽어요. 그리고 갈필이 많이 나와. 갈필. 그리고 사인이 손떨림 같은 게 좀 유난해지죠. 68년도에 도림 6월에는 봄 풍경이네요. 무릉도원 그림이죠. 무릉도원. 그러니까 70년대 그 미술시장에서 이 청전 이상범 그림이 인기 있었던 거는 그때 사람들의 그 삶의 풍경이어서 그랬어요. 그죠?
다 자기 눈에 익은 풍경들이 화면에 등장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와서 돈 번 사람들이 이제 그림을 사면 이제 옛 고향 풍경이 여기 그림에 있는 거죠, 그죠? 여름 풍경 68년도에 청전은 72년도에 돌아가시는데 이 68년도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림 그리는 작업으로는 이때 이제 쓰러지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69년, 70년, 71년 그림이 간혹 있는데 그렇게 썩 그 완성도 있는 그림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붓이 많이 뉘었죠. 붓이 이렇게 약간 지친 듯한 반복되는 먹의 농담 변화가 아름답긴 하지만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탄력 있게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년에 오늘 또 이제 청전 작업실에 가봤는데 말년에 쓰던 붓들이 좀 붓이 짧았어요. 보니까 중년, 초년, 중년에 썼던 붓이 긴 탄력 있는 붓을 붓보다는 탄력이 좀 주고 붓끝이 좀 붓털이 작은 말년은 그림에 이 명경대 그림이 금강산을 추억해서 또 그렸네요. 이런 청전이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고 더 이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청전의 말년에 금강산을 그리려고 했던 생각이 어떻게 보면 소정 병관식의 영향을 받은 건데 소정이 금강산 그림이 이렇게 뜨니까 그리고 많이 이렇게 찾으니까 본인도 금강산을 생각해서 그려봤는데 힘이 여력이 소정처럼 여력이 더 있어서 한 5, 6년 더 살았으면 금강산을 더 그리지 않았을까요? 그죠?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청전에 그림 그리는 모습이죠. 앉아서 그렸고 합판을 세워서 그렸어요. 그 다음에 붓은 끝을 잡았고 붓털 길이가 상당히 길어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 본 청전의 올로버 페인팅 같은 이런 그 전면 회화로 붓터치 리듬을 이뤄낸 거죠. 청전의 방, 작업실 방. 거기 이제 마지막 그 밑그림 그려놓고 돌아가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담채와 여기 이제 나무와 이렇게 사람을 그리면 이제 완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청전은 자기 작업하는 과정을 이렇게 약간 비밀로 제자들한테 보여주지 않아서 제자들 얘기 들어보면 청전이 담채를 먼저 하고 먹선 마무리를 했을까? 아니면 짙은 먹으로 그리고 단먹을 했을까? 이런 논의도 했다고 그러는데 작업실에 가보니까 이 먹선 드로잉을 먼저 하고 그 위에 담채를 표현한 거죠. 거기에 이제 마지막 그렸던 썼던 그런 화구들 물감이죠. 석채 물감이고 말년 붓이 다 짧아요. 그죠? 편하게 그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 청전 이상범의 이 소설 사파는 아주 유명해요. 특히 이 모필 드로잉이 최고예요. 이렇게 모필 드로잉을 사파로 그리는 화가들이 이유는 없죠. 여기 이제 뭐 5, 60년대 많은 소설 사파, 신문 소설 사파를 그렸어요. 이게 이제 청전의 경제력에도 아주 상당히 도움됐을 텐데. 오른쪽이 이제 20대, 30대 동아일보 재직 시절, 그 다음에 이제 노경의 이제 청전 이상범입니다. 여기 이제 종로에 37년을 살았으니까 사실 정치 1번지죠, 그죠? 그래서 이 청와대와 그다음에 국회의사당이 바로 여기 요 앞에 있었어요, 그죠? 어디 있는지 알아요? 국회의사당 잘 모르시죠? 시청 옆에 지금 시청사, 시의회 의원 그게 이제 국회의사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또 늘 이렇게 함께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약간의
정치인들이 많이 또 찾기도 했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부터 이제 박정희 대통령까지 늘 뭐 행사가 있으면 이제 초청받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미술 행사가 있으면 그들을 안내하기도 했고, 그런 원로였죠. 예.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양복 입은 행사 참여와 이제 한복 입은 사진, 생활 사진. 이게 이제 첫 번째 전시회, 청전 이상범의 개인전으로는 대구 피난 시절에 2인전이나 이렇게 전시를 한 기록은 있는데 생전에는 개인전을 못했죠. 모든 사진은 다 담배. 그래서 이제 누화동천이라는 집에 가면 현판 글씨가 있고 생활 공간에, 그다음에 요게 이제 막내 며느리 건걸 그 부인인데, 제가 2016년에 찍을 때만 해도 이렇게 건강했는데 오늘 가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사람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내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살아 계시대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건걸. 아버지 그냥 쏙 뺐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영. 이건영 큰아들이죠. 이건영의 이건 맨 위에 그림은 이 천전 마지막 선전의 입선 작품이에요. 아버지 화풍을 따르면서도 좀 강하죠. 강하게 서양화식 일본 남화풍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월북한 뒤로는 이제 북쪽에서 요구하는 그림, 그리고 아마 수묵화 선생의 역할을 했을 것 같은데 언제 돌아가셨는지 모르고, 내가 모르고. 그래서 이제 포천시 내촌면에 서릉공원묘지, 아주 그 서릉공원묘지 가보셨나요? 정말 천당 같았어요. 그 묘소가 이렇게 예? 잘 정비가 되고 좀 부자들이 와서 묻히는 공간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요 묘비는 그 제자인 우리 마지막 날 하는 여기 종로 미술관도 돼 있는 그 박노수 선생이 썼죠. 요 아래가 이제 이건걸 아들 묘고요. 네. 사실은 한국미사의 전체 흐름 속에서 제가 이게 2012년 한국미사의 라이벌 한국연거재단의 석학 인문 강좌에서 그 김홍도, 정선, 정약용, 김정희, 이상범, 병관식, 박수근, 이중섭 이렇게 이제 8명을 라이벌로 강의하면서 마무리를 백자사랑아리와 김한기 이렇게 해서 이제 10명을 300년간의 이제 대표 화가로 이렇게 뽑았고요. 이거를 이제 감성과 오성으로 라이벌로, 사실 라이벌이 아니고 쌍벽이죠. 그래서 감성적인 화가와 오성적인 화가로, 김홍도, 정약용, 이상범, 박수근은 감성적인 측면이 강하고, 정선, 김정희, 병관식, 이중섭 이런 사람들은 감정을 쏟아내는 그런 화가로 이렇게 김홍도, 정약용, 이상범, 박수근은 오성, 좀 이성적인 그런 기반의 화가로 그림을 잘 그린 사람들이죠. 정선, 김정희, 병관식, 이중섭은 감성이 넘치는 사람, 막 이렇게 자기 감성 쏟아내는 사람으로 대립해서 그 시대를 읽으면서 마무리를 이제 18세기에서 20세기의 마무리를 백자다랑아리와 김한기로 했어요. 이게 제가 이제 고미술에 머물지 않고 이제 현대미술로 넘어온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 책을, 한국미사의 라이벌이라는 책을 냈는데, 미술책을 처음 내는 출판사에서 내가지고 영업도 안 되고 홍보도 안 되고. 근데 이제 제가 이걸 기반으로 해서 2017년 정년,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2016년 정년기념 강의를 하라고 해서, 강연을 하라고 해서 조선미와 조선적인 것으로 해서 한국미사 절정이라는 제목으로 백자다랑아리, 겸재정선, 단원김홍도, 박수근, 이중섭, 김한기 이렇게 6작품을 가지고 전시를 했어요. 노아랑에서.
그래가지고 아주 큰 이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가 빠진 거야? 청전 소정, 정약용, 김정희가 빠진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정약용, 김정희는 화가라기보다는 이제 지성이자 그냥 서예가 이런 쪽이니까 좀 그렇기도 하지만 이상범, 병관식은 좀 아쉽긴 했어요. 근데 이상범하고 아까 김홍도하고 비교해서 봤지만 조금 그래요, 그죠? 그리고 비싼 그림에 못 끼는 거야, 그죠? 억대 그림에. 김홍도, 정선은 그래도 10억, 20억은 하는데 박수근, 이중섭은 뭐 그죠? 10억, 20억, 50억. 그다음에 다랑아리, 김한기는 30억, 50억 이렇게 하던 때니까. 청전으로 얘기하면 그 시대가 안 드러나. 소정을 같이 얘기해야 돼요. 완전히 두 사람이 다르죠. 그 그림 속에 들어간 사람이 두 사람의 그 인간 유형을 전형적으로 보여줘요. 그죠? 청전은 일하는 사람들. 지게진 농부와 그 노예처럼 앞세우고 가는 이 당당한 여장부 부인, 그죠? 이게 한국인의 남녀 부부의 모습이야, 그죠?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러시죠? 그 다음에 소정, 병관식의 풍경화 속의 인물은 다 갓 쓰고 도포 입었는데 노란 도포를 입기도 하고, 그래서 황포노인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오른손 오른발이 같이 나가고 있어요. 군대에 가서 제시군이랑 할 때 고문관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아주 헐레벌떡하는 그 방랑객 같은 그런 이미지죠. 그러니까 차분한 교과서형의 모범생 같은 청전하고 그러니까 방랑자적인 그 소정, 병관식이 또 삶도 그랬어요. 청전은 요 누화동에 30몇 년을 그냥 움직이지 않으시고 고스란히 계셨는데 소정은 계속 돌아다녔어요. 이 성북동에다가 도남동에 그 집을 마련해 놓고 거기서 이제 아들 하나 부인하고 이렇게 살게 하고 자기는 평생 돌아다닙니다. 지금 이 사람이 소정, 병관식 자화상이에요. 그림 그리는 스타일도 완전히 달라요. 청전은 아까 봤지만 붓이 길고 붓끝을 잡았죠. 판을 세우고 앉아서 그리고, 소정은 의자에 앉아서 그리고 붓을 어디 잡았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잡은 거야. 자기 손에 편하게 잡은 거죠. 그죠? 편하게 잡아서 붓도 짧아요. 그죠? 짧아서 편하게 그리는 방식이고, 이 붓선이 수직, 그죠? 감각이고 수평 감각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청정과 소정의 이 분바함과 정제됨, 이런 비교를 보고 계시고요. 전형적으로는 아무튼 청전은 수평구도, 소정은 수직구도예요. 그 대표작이죠. 소정, 병관식의 외금강 삼선한 추색의 대표작이에요. 청전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안 그렸어요. 지 느낌대로 그린 거야. 그리고 삼선함, 상선함이죠. 중선함이고, 그 오른쪽으로 만물상에 올라가는 그 전방인데 만상정이라는 그 가게를 그린 건데요. 어쨌든 이렇게 그 전형을 서로 대비되게 만들고, 같은 시대예요, 그죠? 일제강점기 20세기 전반 같은 시기에. 그러면서 돌아가신 뒤에 그 묘를 찾아가 보니까 세상에 소정은 수직 묘비고 청전은 수평묘네요. 묘비. 이야, 굉장하죠? 늘 발품으로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그죠? 현대적인 그 구성 방식으로 가고, 소정은 전통적인 묘의 그 다음에 이 묘비를 전통 수직 묘비로 쓰고 있고, 여긴 포천에 있어요. 같이 포천에 있는데 소정은 외롭게 있어요. 그냥 그
그 소호흡 직동리에 길가에 언덕 위에 그냥 혼자 있어요. 근데 청전은 아까 약간 그 천당 같은 분위기에 요새 계시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전통적인 방식의 이제 현대를 살면서 전통적인 방식을 변화시켰는데, 비해서 이제 전통적인 방식을 보다 모던화 한 게 고암 이응로예요. 충청도 사람이죠. 아니, 아까 소정병관식은 황해도 사람이에요. 황해도, 그 다음에 충청도, 그 다음에 이제 이응로도 충청도. 홍성이죠. 홍성의 이응로 생가기념관이 그 모습이고, 저 생가기념관을 만들고 이제 첫 번째 명예관장도 하고 운영위원장도 열심히 했었는데 한 10년 이렇게 봉사하니까 이제 그만두라고 그래서 작년부터 안 하고 있어요. 요 아래는 안양교도소에 그린 산수하고 청전 이상범의 그림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죠? 확실히 모던하죠. 이게 1969년 그림이고 1960년대 그림, 같은 시기에 그림이에요. 청전 그림이 조금 빠르겠네요. 먹을 좀 더 모던하게 썼고, 그 다음에 고항 이응로는 이제 파리에 가서 문자 추상, 그 다음에 인간 시리즈, 이렇게 이제 이런 작업을 해서 하여튼 그 프랑스 모더니즘 사조와 이제 자신을 동일시했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동양화, 전통회화의 현대적 방식으로 전환 시킨 게 이제 고암 이응로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근데 파리에 있었던 게 조금 흠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비교는 이제 수묵화의 경우는 청전 이상범은 아주 평담하고 차분한, 그리고 탄력 있는 붓과 수평 구도로 이룬 반면에 소장 병관식은 분바하고 먹이 강하죠. 붓질, 대신 붓질은 느슨하면서 수직 구도를 활용했고, 이 두 화가가 수묵화의 전통을 토대로 변형을 이뤘다면, 고암 이응로는 전통미에다 완전한 모더니즘으로 이렇게 변신을 이루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통회화에서 수묵화가 그런 상황에서 채색화는 이 청경자가 이제 현대적 채색화를 이뤄냈죠, 그죠? 그 이뤄낸 장소가 어디야? 바로 여기 서촌이에요. 인왕산 밑에. 그래서 할아버지들 사이에 젊은 여자가 이제 득세를 한 거죠, 그죠? 그림값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비싸. 그래서 17억에 팔린 게 청경자의 지금 최대값이네요. 이 1963년에 그린 이 그림이 바로 여기 이 누화동에서 그렸어요. 누화동, 옥인동.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청전보다 훨씬 비싼 그리고 다채로운 채색화의 한국 현대미술사의 전동 채색화의 기풍을 이룬 청경자,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청전의 필법 그 그림을 보면 이제 붓질을 계속 반복을 했거든요. 동일 그 붓질을 반복해서 화면을 꽉 채우는데, 이제 그걸 이제 우리 흔히 이제 단색화나 그 현대적인 그 전면회화, 올로버 페인팅 같은 그런 느낌으로 뭐 해석하는 건 조금 이제
약간 비약이죠. 비약인데 그런 현대성은 청전 그림이 가지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청전이 살았던 시기가 활동했던 시기가 1920년대에서 1970년대 사이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 개념은 아니죠. 그래서 청전의 그림은 청전 시대의 최선의 현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전이 살았던 시대는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막 그 숲이 우거지고 뭐 이런 토양 산천이 아니었고 다 대부분 민둥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청전이 그린 그 산수는 바로 청전이 살았던 시대의 풍경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청전의 풍경화는 분명히 이제 그래서 겸재나 단원이 그렸던 풍경화의 방식, 소재와 달리 좀 편편한 들, 야산, 그리고 나무가 없는 풀섬만의 풍경을 그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청전의 그림은 청전의 시대의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현대적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내가 살고 있는 시대를 기준으로 보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청전의 풍경화는 아마 청전이 10살까지 살았던 그 충남 공주 정한천 근처의 풍경, 낮은 야산의 풍경을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어렸을 때 기억된 자연이 청전의 예술 세계를 만드는 그 기반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풍경이 바로 청전 시대의 풍경이었어요, 사실은. 이름이 복잡하죠. 옛날 분들은 보면 이제 본인 이름이 딱 있고, 그러니까 그 이름은 이제 그 가문의 흐름대로 오행에 맞추어서 이제 이름이 지어지죠. 그래서 그 이름은 대단히 이름은 소중하게 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명 어렸을 때 이름이 따로 있고요. 뱃속에 있을 때 이름 있을 수 있죠. 그 아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성장하면 자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이 되면 이제 호를 쓰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뒤에는 시호라고 해서 또 관료 생활을 했거나 명성이 있으면 또 나라에서 또 다른 호를 또 내리게 되죠. 한 사람이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이름은 소중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 간에 부르는 이름, 그 다음에 집안에서 부르는 이름, 이런 게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조성이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지금 현재 우리의 생활 속에서 찾자면 별명이 있잖아요. 별명, 그죠? 그 사람을 부를 때 누구야 이렇게 이름을 안 부르고 뭔가 이제 뭐 모양이나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다음에 출신이나 어디 그 고향이나 뭐 이런 걸 빗대서 이렇게 별명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근감의 표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별명의 개념과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그 양반들의 생활 속에서 그 사대부들의 생활 속에서 다양한 그런 이름을 갖고 그 이름을 활용한 거죠. 그래서 이제 추사 김정희 같은 경우는 호가 200개가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글을 쓸 때마다 혹은 친구를 만날 때마다 다른 호를 별호, 새로운 호를 이렇게 생각해내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뭐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생활 속에서 그 사람의 그 역사를 그 호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가 있죠.